나는 지금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버렸다.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비열한 살인자 말고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자는 내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맥박까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더니 우물로 끌고 와 바닥으로 내동쟁이 쳤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죽은 그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그는 얼마 전 실종된 궁중하원 소속 세밀화가 엘레강스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술탄의 화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황금으로 책을 장식했던 그가 지금은 처참하게 살해당해 우물 안에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엘레강스는 매우 답답해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하루빨리 내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고 묘에 묻어주었으면 한다. 제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 죽인 살인자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날 이토록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한 살인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째서 뜬금없이 나를 죽였을까? 제 추측으로는 죽은 엘레강스가 금을 다루는 직업이라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이 사람을 죽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체가 말을 하다니, 이거 추리소설 아니었어? 대체 무슨 소설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책 목록을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이 책은 총 5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등장인물들이 번갈아가며 화자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점도 나오고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시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건 개, 말, 나무, 금화, 악마 등 추상적 개념이나 동물, 무생물까지도 화자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이 독특한 구성은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들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서 소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죽은 엘레강스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라고는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비열한 살인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왜 살해당했을까? 엘레강스는 본인의 죽음이 종교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부정하는 섬뜩한 비밀 결사와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의문의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말을 해석해보면 이슬람교 전통, 세계관을 부정하는 수상한 비밀 결사 때문에 엘레강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이 살인사건의 전모를 캐러 카라라는 젊은이가 사건 발생 장소인 이스탄불로 들어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도시 이스탄불. 12년 만에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소리 없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애니시테는 내가 이스탄불로 돌아오기를 바랬다. 당시 그는 술탄의 명에 따라 밀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일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라는 출판업계에 몸담고 있는 30대 젊은인데요. 그는 사촌 여동생 쇠키레를 어릴 때부터 사랑하다가 실연의 아픔을 안고 이스탄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쇠키레의 아버지이자 이모부인 애니시테의 편지를 받고 12년 만에 고향인 이스탄불로 급히 돌아옵니다. 애니시테는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인물로 그는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인 술탄에게 궁중의 세밀 화가들과 함께 비밀리에 밀서를 만들라는 명을 받습니다. 밀서 제작 총책임자가 된 애니시테는 궁중의 세밀 화가들 4명과 함께 몰래 자신의 집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학자들이랑 화가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 내용을 협의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그들도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일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애니시테와 함께 일하는 4명의 세밀 화가들은 각자 독특한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비, 올리브, 황새, 엘레강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 엘레강스가 바로 우물에 버려져 있던 죽은 사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엘레강스는 술탄의 밀서를 제작하고 있던 와중에 살해당한 겁니다. 엘레강스가 살해당하자 애니시테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가 술탄의 명을 받아 작업하고 있었던 밀서, 그 비밀의 책은
당시 이슬람 미술에서 용납하지 않는 화법이 들어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다면 당연히 이슬람 전통의 세밀 화가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했죠. 애니시테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시테는 밀서 작업이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카라를 선택해 이스탄불로 불러들인 겁니다. 애니시테는 카라에게 엘레강스의 죽음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곧 다르게 본다는 것을 뜻할까? 금박을 입히는 가련한 화공은 그것 때문에 살해되었어. 다르게 그림을 그리는 게 곧 다르게 본다는 것을 뜻할까? 애니시테가 품고 있었던 이 말은 오스만 제국 전역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만큼 위험하고 불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지? 하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슬람 미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 술탄의 궁정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원이 있었고 많은 화가들이 이슬람의 전통 회화인 세밀화를 그렸습니다. 이슬람 세밀화,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슬람 세밀화는 이슬람 전통의 회화 양식으로 책 안에 들어간 그림을 말합니다. 특히 작은 페이지 안에 정교한 그림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려넣었고요. 여기에 화려한 색채와 금박 장식까지 합니다. 이슬람 세밀화를 그리는 화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시면 돋보기 안경을 낀 화가가 무릎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작은 붓을 이용해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린 정교한 그림을 한 점 보시죠. 이란의 전설적인 왕 가유마르스의 산중 궁전을 그린 그림인데요. A4 용지만한 종이 위에 그린 그림인데요. 세부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이런 걸 현미경적 디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세밀화를 감상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할 정도로 세부를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책에는 세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에서는 세상의 지배자이신 술탄이 타계한 이브라임 파샤의 궁전 발코니에 기대어 저 아래쪽 마장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화가가 존경에 가득 차 정성스레 그린 흔적이 역력했다. 술탄이 왼쪽으로 이어지는 두 폭짜리 그림에는 창문과 아치 안에 서서 마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대신들, 장군들, 페르시아와 타타르와 유럽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온 대사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술탄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그렸는지 초점 없는 눈동자들은 하나같이 마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2년 전 나는 우리 술탄의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갔다. 거기서 내내 베네치아 화가들이 그린 인물화들을 관찰했지. 그 그림들이 어떤 이야기의 장면인지 모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야기를 상상하려고 애썼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궁전벽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 그것은 어떤 인물, 그러니까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 애니시테는 본인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고향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사람같이 생긴 그림을 처음 본 거겠죠. 세밀화를 생각해 보세요. 세밀화는 다들 밋밋하고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본 그림은 각각 개성이 강하고 우리의 실제 얼굴과 비슷한 겁니다. 그는 아마 베니스에서 이런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벤드라민 가족의 초상화인데요. 아버지부터 아들 그리고 꼬마까지 얼굴 하나하나의 개성이 다 살아있습니다. 애니시테에게 궁전을 안내해준 베니치아인은 그에게 그 그림이 초상화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애니시테는 그 그림들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장식하기 위해 그 그림을 그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림은 책 이야기의 장식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깨닫습니다. 본인의 나라에서는 이야기를 위해 그림을 그리지만 베네치아 사람들은 정말
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충격을 받죠. 사실 이슬람 미술에서 초상화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근대적인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카라가 궁중화원과 세밀 화가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살인자를 찾고 있을 때 살인자는 애니시테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궁금해하며 그를 찾아옵니다. 그 비열한 놈이 떠들어댔던 비방들, 그 비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그의 의견을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엘레강스가 했던 말,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술탄의 총애를 악용하고 우리의 그림의 전통적인 화풍을 배반하고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살인자는 애니시테에게 특히 본인들이 하는 밀서 작업 중에 가장 심각한 마지막 그림 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면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그림에서는 무신론적인 내용을 암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종교를 모독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애니시테는 그 그림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니시테와 살인자 사이에 좀처럼 그림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흥분한 살인자는 들고 있던 물감병을 애니시테의 머리에 내리쳐 그를 살해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술탄의 마지막 장 그림을 찾고는 곧 그림과 함께 사라집니다. 밀서를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죽자 이에 진노한 술탄은 살인범을 3일 안에 찾으라 카라와 화원장 오스만에게 명령합니다. 술탄은 3일 안에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궁중에 있는 화가들을 모두 고문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때 화원장 오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비대장이 나의 세밀 화가들을 보석 세공사의 경우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책을 사랑하는 술탄의 취향은 존경했지만 진정 가치 있는 예술은 서예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그 또한 모든 장식 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세밀화는 종교를 부정하는 경계에 있는 그 무엇, 벌을 내려야 할 불필요한 것이자 여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무시했다. 이 생각만 봐도 이슬람 신앙에서는 화가들이 썩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서도 그림을 그리는 자는 최후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슬람 신앙에서 미술의 위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죽은 엘레강스의 호주머니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됩니다. 물에 젖어 물감이 번져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발견한 엘레강스의 부인은 남편은 몇 년 동안 금박 입히는 일만 했으며 누구도 말을 그리라고 한 적은 없다 전합니다. 화원장 오스만은 증거인 말 그림을 건네받고는 카라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 있다 말합니다. 현명한 세밀화가는 실제로 말을 보면서 그리지 않거든. 나의 세밀 화가들은 당연히 기억에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말을 그리지. 대상을 외워서 그리는 선조들이 남기는 비밀스러운 서명은 그 화가만의 고유한 손의 속도와 기회에 따라 시녀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시녀 방법은 원래 작품 진위를 판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그릴 때 얼굴을 정확하게 그리려 하면서 의외로 귀, 눈썹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충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데요. 이슬람 세밀화를 볼 때 모든 그림이 똑같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성이 그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돋보기로 찬찬히 말 그림을 살펴본 오스만은 코 그림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코 그림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인의 개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카라와 오스만은 즉시 용의자인 세밀화가들이 최근에 화원에서 그린 말 그림을 비교하면서 범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자인 나비, 황새, 올리브에게도 사람을 보내 말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범인의 실체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화원장 오스만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고 맙니다.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술탄이 이제 자신의 초상화를 유럽 화가의 화풍으로 그리게 하고 싶다는 걸, 자신의 친자식보다 더 좋아했던 자네들이 자신을 배신한 걸 절감하고 장인 오스만은 어젯밤 보고에서 비의자드처럼 이 바늘로 자신의 눈을 찔렀네. 오스만이 범인을 추적하는 도중 스스로 자신의 눈을 바늘로 찌른 것입니다. 오스만이 왜 눈을 찔렀는지는 세밀 화가들의 세계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밀화는 기본적으로 색채가 화려하고 디테일이 생명이라 기본적으로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일정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스스로 시력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전형적인 모델에 따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기억에 의지해서 시력 없이도 그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그림에 있어서 자신의 그림이 변질되는 것이 두려워 도리어 스스로의 시력을 포기합니다. 왜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라네. 책에서 언급되는 세미라의 거장 비의자드, 이 전설적인 화가도 나라가 망하니까 눈을 찔러버려요. 나라가 바뀌면 다른 화풍을 배워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화풍을 배우기 싫어서 스스로 눈을 멀게 한 겁니다. 화원정 오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전통적인 화법 대신 서양 화법에 현혹되는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눈을 찌른 것이죠. 결국 말그림을 힌트로 카라와 오스만은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 길로 카라는 범인을 잡으러 궁정을 떠납니다. 드디어 범인이 가져갔던 마지막 그림과 마주치는데요. 마지막 그림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